방대한 양을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뭐 국제 독점 자본주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뭐 중국은 생산을 하고 미국은 소비하는 구조라든가 이런 그런 것에 정점으로 표현됐던 것들이 미국이 팬데믹 시기에 뭐 마스크 조달조차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던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뭐 한국은행 금리 정책, 미국 따라서 금리를 무작정 올리게 되면은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 줄도산이 염려되는 이런 상황 말씀해 주셨습니다. 워낙 방대한 양을 다 말씀하셔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정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평화통일위원회 김장민 박사님, 정치경제학연구소 푸닉스 소속이시기도 하죠. 3년의 국내외 정치 정세에 대해서 발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일단 이제 지금 뭐 동북아하고 국내에 특히 이제 뭐 전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남북 간에 과연 이 전면전이라는 게 가능하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라 현대전이라는 게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전쟁 초기에 토마호크 미사일만 1000여 개를 발사했답니다. 그 며칠 이내에. 그리고 전투기나 항공모함을 엄청나게 동원을 한 거. 그래서 겨우 이제 바그다드를 점령한 건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가 그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달리 전선을 4개로 펼치고 수도에다가 뭐 미국은 뭐 1000여 개 이상의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도의 집중 전쟁을 못한 거죠. 그래서 키우를 점령하지 못한 거고, 무슨 말이냐면 전면전을 하려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화력이 되는 미사일이 수천 발 이상 왔다 갔다 하고 공군이나 비행기도 폭격이 뭐 1000여 회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전면전이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북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이 작전 계획을 채우고 있는데요. 이제 17쪽인데요. 한반도에 관한 인도 태평양에 관한 거는 작전 계획 번호가 5000번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전쟁에 관한 거는 8000번대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그 쪽집게 작전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18쪽인데, 미국에서 한번 이런 쪽집게 작전 워게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 공군에서만 이 1000여 개의 타켓을 그 미사일을 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쪽집게 한 다음에 그 보복을 막아야 되니까, 북의 보복 능력을 상실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미사일만 1000여 개 이상 쏴야 되는 거고, 항공모함이라든가 비행기 역시 수백 대를 동원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쪽집게라는 제한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군이 예를 들어서 2만 뭐 이렇게 만 단위로 이 사망하는 워게임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런 쪽집게도 수행하지 못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쭉 여러 상황에 대한 작전 계획이 있는데요. 22쪽인데, 우리 군사훈련, 또 전쟁입니다. 미국의 그 작전 계획에 따르면 군사훈련은 저강도 전쟁입니다. 왜 저강도 전쟁이냐면은 이게 불시에 이제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이 여기에 대응하려면은 미사일을 많이 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의 군사 자원을 고갈시키고 군인들이 뭐 참호에 들어간다든지 비행기를 가동시킨다든지 해서 북이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자를 군사 부분에 꾸준하게 계속 쓰도록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강도 전쟁, 체제를 필요하게 만드는 이런 전쟁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북의 핵무장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핵에 반대하지만 북이 핵을 가지면서 전면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뭐 핵이 지금 뭐 그 30개 내외라고 하는데, 가짜까지 동원하면 타켓이 수백 개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그 공격해가지고 없애지 못해서 하나라도 뭐 미국이든 뭐 주일 미군 기지든 뭐 한국의 어떤 뭐 미군 기지든 어디 하나라도 맞으면은, 핵무기를 맞으면 북을 멸망시킨다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끼리는 이제 전면전이 불가능해지는, 그래서 이제 국지전이나 신경전이 이제 갖게 된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과 미국은
북에 대해서 전면전, 즉 북을 점령할 수 있는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그 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수천 발을 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북은 전면전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복만, 미사일로 보복만 하지 군대 육군을 들여본다는 점이 초기에 뭐 미사일을 수천 개를 쏴가지고 뭐 지휘부를 타격한 이런 능력이 없어서 북은 보복 능력만 했다. 결국 뭐냐면 북은 전면전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전면전의 의지는 오히려 미국과 이 한국 정부가 그렇게 있다는 거고, 북의 재래식 전쟁에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남의 군사력이 너무 과도하죠. 뭐 이지스라든지 뭐 공중급이라든지 이런 게 북을 상대로, 북은 뭐 미사일 빼놓고는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은 미사일 빼고는 그 한국의 재래식 무기에 이게 상대가 안 되는데, 지금 가지는 무기 수준은 사실은 북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의 군사훈련에 맞추는 수준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렇다는 거고. 한미 군사훈련이 지금 3월 13일부터 되는데 이게 5년 안에 하는 최초의 그 전면전 훈련입니다. 전면전 훈련.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은 첫 번째는 주의소 훈련이라는 게 있죠. 주의소 훈련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북이 도발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도발을 격퇴하는 을지 연습, 을지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미군, 해외에 있는 미군을 그 한반도에 배치하는 배치 훈련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미 양군이 상륙작전을 해서 북을 완전히 점령하는 이런 훈련, 이게 독수리 키 리졸브 훈련이고, 요번에 그런 상륙작전, 하단 병력이 포항에서 상륙작전 훈련하는데 이건 원산을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전면전에 나오면 아까 말한 미사일을 갖다 수천 발을 쏘서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평양 인근에 공수부대 특전사를 투입하고 원산에 해병대가 몇만 명이 상륙하는 이런 훈련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북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대응 안 할 수밖에 없기 계속 이제 미사일을 쏘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불감증인데 북이 지금 쏘는 미사일은 전술핵 미사일을 오산 기지에 쐈다, 군산 기지에 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800m 상공에서 전술핵 무기를 하는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전술핵무를 쏘겠다는 서로 이렇게 미사일을 주고받는데 우리는 사실은 아무런 이제 전쟁 불감증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26쪽인데요. 이런 한미 군사훈련 중에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전면전은 없다 하더라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속초인가요? 속초에서 뭐 북의 미사일에 대응한다고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가가지고 속초 시내에 가까운 데 떨어졌다잖아요. 강릉인가요? 강릉이요? 만약에 그걸 반대로 생각해서 뭐 비무장지 이쪽으로 떨어졌다면은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미국 중앙정보부 문서에 의하면은 블랙버드 SR-71은 북의 영공을 20km 상공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북이 격추시킬 능력이 없었는데 북의 영공을 여러 번 횡단했다는 거고, 69년에는 실제로 미국의 정찰기가 북의 영공에서 격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폭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마이클 드리스콜 데이라는 분이 자기가 이제 그 에어포스 타임즈라는 공군 잡지에다가 자기가 거기를 했는데, 이거는 스텔스여서 너무 빠르고 그래서 북에서 이거를 감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밤에 가는데 자기가 평양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 이걸 가지고 그게 자기 인상에 남았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블랙 호크가 퇴役한 이후에는 F-22가 그 역할을 해서 그 한밤중에 북의 영공을 침입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게 뭐 자유의 아시아 방송이라든지 홍콩 공항 TV라든지 일본의 문해 침투라든지 이런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군사훈련이 근상 군사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대만인데요. 28쪽인데요. 미국은 아다시피 우크라이나의 밤로 서방과 나토가 유럽 가입들을 부추겨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거다, 전쟁남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됐는데, 여기서 미국이 재미를 봤다고 생각한다면 대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만의 독립선언을 미국이 지지하진 않지만 대만 사람들이 독립선언을 한다면 그건 대만 사람의 자주권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그 대만에 대해서 이제 그 무력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전쟁이 언제냐면 2024년 내년이죠. 내년에 대만 총통이 예를 들어서 뭐 독립을 총통 선거가 있는데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운다든지, 같은 해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뭐 대만 독립을 뭐 지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세가 되게 험악해지고, 또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2027년에 시진핑이 사선을 하는데 사선의 내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 대만과의 관계를 일부러 악화시키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만 전쟁은 그 펑우 제도라고 해서 대만에서 이 50km 떨어진 곳을 집중적으로 폭격 점령함으로 대만 전쟁이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해병대를 상륙시키는 이런 거고, 이런 해병대 상륙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그 항공모함이라도 해군을 동원하는 이런 해상 전쟁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현재 미국하고 대만은 방위 조약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처럼 토킹망 사건처럼 대만 해협에 미군 군함을 집어넣어 가지고 중국의 이제 공격 자유의 항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해상의 자유의 항행을 했는데 이걸 공격했다 이렇게 해서 토킹망 사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대만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 주한미군이라는 주일무기 전부 다 아시아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에서 오산과 군산에 4개의 전투 비행대대가 있는데 미국의 CSIS 워게임에 의하면 이 2개 대대가 참여하게 되고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주일미군이라든가 주한미군이 미국 본토에 미군이 오기 전에 공수로 투입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더 심각한 건 제주입니다. 여기 31쪽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지만 제주가 대만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 제주를 공격기지로 해서 항공모함이라든지 함정이라든지 이거는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한미군 해군 제7함대 선임 장교를 지닌 데이비드 서치타라는 사람이 그 보고서에서 실제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 미국이 그 해군의 공격기지 사용할 때 중국의 공격까지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 그 중국과 간접적인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없다더라도 경제적 충격은 엄청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한국은 니네 힘으로 독립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에 관심이 없었고 또 일본에서는 이 전쟁이죠. 전범 세력에 그러니까 미국에 협력하는 거. 미국의 목적이 뭐냐면 한미일 동맹입니다. 한일 동맹을 완성해서 한미일 동맹을 완성하는 거. 이거에 협력하면 친일파든 전범이든 미국은 그들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몇 명 빼고는. 그래서 바로 이런 한국의 친일파, 미국의 전범들, 이런 전범들이 지금 뭐 과거사 문제나 이런 데도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복잡한 과거사 그런 거는 빨리빨리 대충 하고 빨리 한일 동맹을 해야 된다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한국 정부를 압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삼각 경제 체제죠. 그래서 일본의 부품과 소재를 수입해서 값싼 소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가지고 한미일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군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동맹의 진척이 없는데 이 경제 공동체에서는 진척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자본들, 이 독점 자본들은 이해관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의 이 자본들이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으려는 한미일의 이 기득권 세력과 같이 이해관계를 하면서 어떤 한국의 민중들과 일본에서 양심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반전, 반제국주의 이런 전선이 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과거의 군사 정권은 물론이고 문민정부, 뭐 노무현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그 정권들도 북핵이라든가 이런 걸 문제를 통해서 일본과 협력하려고 그랬고 또 미국이 그런 것들을 강요를 해서 이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좀 웬만큼 해주게끔 대충이라도 면피라도 해줄 게 원했는데 실제로 일본에 있는 전범 세력들이 자기들은 미국에 대해서 핵무기까지 받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가해자인데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절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과거사를 사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여론이 나빠지니까 뭐 문재인이 됐든 뭐 노무현이 됐든 어쩔 수 없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한일 동맹을 추진하지 못하는 거.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 한일 동맹에 진척이 없는 거는 바로 이제 우리 그 과거사 문제라든가 일본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민중들의 반일 감정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굴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이승만 정권이 처음에 보면은 이제 이 친일과 반공을 같이 합니다. 친일은 반공과 반일을 같이 한편으로는 반공하고 한편은 반일을 하니까 한미일 동맹하는데 미국이 하는 데서 이제 협조를 많이 안 해서
에버레디 계획 같은 걸 통해서 이승만을 미국이 제거하려 했고요. 박정희 때는 이제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전에 좀 니네들이 참가해주면 우리가 일본을 압박을 해가지고 한일 정상 외교에 좀 도움을 우리가 압박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강요를 하고 이러고 오직하면 이제 독도 미락을 채택했는데요. 미국의 압력에 독도 미락은 한국은 그냥 한국 땅이라 하고 일본은 일본 땅이라 하라. 니네 국민들한테. 그 대신에 니네 정부끼리는 싸우지 말아라. 그냥. 모르는 척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박정희가 하도 열받으니까 독도를 폭파하겠다는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거. 김영삼 때는 이제 그 IMF 사태가 그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이 김영삼 그러니까 뭐 혼내주기 위해서 일부러 돈줄을 막았다는 이러한 그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는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김대중이죠. 아주 미국의 지배 전략을 소프트하게 그래서 민주적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김대중이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그 한국의 지배자는 김대중입니다. 자기의 요구를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중 때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고 김대중 오부추 선언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통렬한 사과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번에 오부추 선언을 개정했다는데 여기서는 요번에는 윤석열이 통렬한 사과 자체가 언급이 없었죠. 김대중으로 사과라도 받아냈어요. 그 대신 김대중이 뭐라 하냐면 야 사과만 하면 앞으로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뭐 보상이라든가 다 안 하고 왜 과거사 때문에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과거사 문제 사과 말만은 사과네.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걸 공식적으로 말을 김대중 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가서 박근혜 때는 이제 2015년에 방미했을 때 오바마가 박근혜에게 이제 그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강요를 했고요. 한일 이제 정보보호협정의 목표는 사드입니다. 사드. 미사일 방어 체제에서 하려면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정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사드 때문에 한 거고요. 북핵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미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43쪽인데 일본의 주일 대사관에서 협상 전문팀이 꾸려져 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답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뒤에서 다 배후 조종 지휘한 게 미국이라는 게 이미 언론 보도로도 나타나 있는 거고요. 44쪽이나 45쪽이면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한 것도 미국의 압박이었다는 거고 지소미아 종료 후에 독도 방어 훈련을 하니까 미국이 압박을 해서 못하게 막았다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독도에서의 측량이나 이런 탐사까지도 못하게 미국 왜냐하면 독도 때문에 싸우면 한일 감정이 나빠지면 한일 동맹이 안 되고 한미일 군사 동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의 이러한 한일에서 제일 수혜자는 사실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죠. 꿈에 그리던 한일 동맹, 한미일 군사 동맹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이 이렇게 약한 점을 보이니까 미국과 일본의 요구가 뭐 더 하나 주니까 세 개 내놓으라 그런다는 거죠. 언론에 다 나와 있고 바이든이 뭐 환영을 하고 획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미일 양국 3국이 드디어 이제 북핵을 겨냥해 가지고 군사 협의체, 핵 억제를 협의체를 한다고 독도 군반에서 한미일 3국이 군사 훈련을 했죠. 쿼드까지도 하고 그래서 윤석열은 다른 정권과 달리 아예 대놓고 북한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는 이러한 거에 같이 발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일 투쟁이라는 게 단순히 중도나 그 좌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 일부까지도 이러한 반일 문제는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반일은 사실은 되게 큰 반윤석열 정권이 형성된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현재 국내 정세 보면은 과거에 이명박 정세랑 좀 비슷하죠. 이런 형태고 다음 총선이 중간 평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양당들이 사실은 민주당도 심판받아야 되고 국민의힘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진보 세력이 진출하지 못하게끔 카르텔 형성을 하죠.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들이 결국은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온 거는 그 민주당 같은 양당제입니다. 왜냐하면 뭐 민주당이 계속 독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은 번갈아 사는데 민주당 안 찍으면 국민의힘 찍어야 돼. 국민의힘 안 찍으면 민주당 찍어야 하기 때문에 요번에 안 되면 다음에 우리가 되고 이런 식입니다. 지들끼리 싸우지만 박 터지게 싸우지만 결국은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한다. 밤에 만나면은 샴페인 터트리는 인간들이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 진보 정당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반윤석열 투쟁에 나서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박근혜 때처럼 보지 그 성과가 민주당으로 가기 때문에 나서는 거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민중들과 함께 이 투쟁에 나서면서도 민주당한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게끔 우리의 힘을 가져가는 게 가장 핵심적입니다. 주도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되게 소합병적인 거라고 보고요.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갈 그런 면에서 볼 때 진보 진영이나 진보 정당들이 싸우면서도 서로 연대 연합하고 단결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이런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나온 총선 방침이 비록 현실 정당 선거법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지도부라든가 진보당이라든가 이런 특정 세력들이 과거의 패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또 지금 현재 약간 패권적인 형태로 제출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너무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참 난처한 상황이지만 이것도 회피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